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죠.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지만 더 이상 본인이 희화되는 걸 놔둘 수 없다면서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넣었는데요. 파장이 꽤 큽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찐찐 클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썰어봅니까? 네, 어제 밤까지 진행됐던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통과 과정 그 뒷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도 얘기가 많았고 오늘 본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됐죠? 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연구를 진행한 교수님을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썰전 패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 본회의가 있으면 저희 시간이 좀 애매할 뻔했습니다.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화상으로 앞으로는 그럴 경우 연결을 하든지 뭐 전화로 썰전을 벌이든지 뭐 대안을 좀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주재법을 원래 표결할 준비를 하고 있던 본회의는 이제 다음 주로 연기가 됐습니다. 먼저 본회의 얘기도 언론주재법 얘기도 조금 뒤에 볼 텐데요. 먼저 윤희숙 의원 얘기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를 브리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되자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윤 의원은 일찍이 나는 임첸입니다라는 연설로 눈길을 끌었죠. 하지만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과거 발언과 대비되자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윤 의원을 만류하기 위해 찾은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퇴가 가능하냐며 속보이는 쇼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 관심이 쏠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윤희숙이 쏘아 올린 큰 공,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기 의혹, 그것도 가족의 의혹을 가지고 현역 의원이 그만두겠다, 국회의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일단 아직 사퇴는 아니고 사퇴 선언을 했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받아들여져야 과반으로 이제 사퇴가 됩니다. 일단 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본인이 밝힌 이유는 있지만 앞서도 얘기했는데. 예.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겠죠. 본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이고 또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의원인데 본인 일도 아니고 아버님 일이고 아버님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그게 또 당에서 소명이 된 부분이고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 일을 가지고 본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뭐 윤희숙 의원한테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진퇴 여부를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쪽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아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농지법 위반이 똑같은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가 전혀 모르는 모친이 쪼개기로 20평, 예. 20평을 그 어머니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던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제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부친께서 2016년에 대략 한 3,000평 이상이에요. 상당히 큰 평수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국민권익위가 조치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세심하게 소명을 하고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법은 아버님이 그 5년 전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그렇죠. 네. 농어전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위탁 영농을 한 거죠. 그게 그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원영 의원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권익위에서는 뭐 형평을 그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 당에서 소명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농어전공사를 통해서 그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위탁 영농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러면 그 과정 자체도 또 본인은 또 관여하지도 않았었고 아버님 그 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기간은 짧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세워온 이 명예와 자존심이 상처받고 훼손되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 사안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양이원영도 대단히 그 전혀 모르는 어머님께서 20평 시가로 몇백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였고 실제로 해당시 윤희숙의 부친께서는 3,000평이면 대단히 넓은 그 평수였고 많은 금액이었어요. 예. 그리고 세종시 세종시 인근이었고 전이면이요. 또 전이면이었고 공단이 예정된 곳에 주변이었다라는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해당시에 아버님의 연세가 36년생이니까 한 76세, 7세 되는 정도의 상당히 많은 나이셨어요. 과연 그 시기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농지를 세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윤 의원이 저는 그냥 솔직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명은 다 했고 당에서는 이제 받았죠. 그런데 그거를 그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사퇴하는 거는 전 정치적으로 특별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자존심으로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용납이 안 돼서 저렇게 던졌다고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희숙 의원의 특수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권익위 발표만 놓고 보면 임차인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임차인인데 아버지는 농지가 3,000평?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미지가 어긋나니까 그런데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그런 게 희화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일단 하나 좀 정리하면 자 가족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이원영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친이 이제 그 광명시 인근에 산 거고 이번에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친이 본인도 모르게 농을 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뭐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책임지게끔 하는 것은 좀 적절한 수준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 그리고 본인의 동의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돈을 냈다든지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든지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제가 보기에 나타났던 부분이라면 책임지는 게 옳은데 현재 상황이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나 부모 직계 존비속에 의한 문제로 나타났던 사안이라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농지법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이 영농계획서까지 난 농부다 하고 영농계획서까지 이 땅을 농지로 매입해가지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거라고 영농계획서까지 자기 이름으로 내놓고 샀어요. 샀는데 1년이 안 됐던가 해서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사저부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권익위에서 그런 거 아무 문제 삼지 않고 그거는 본인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그런데도 사실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의 양이원영 의원은 본인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개입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예가 씌워지고 한 분은 제명당하고 한 분은 의원직까지 던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양이원익 의원도 그 경찰 특수본에서는 불입건 처리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윤희석 의원도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나야 이제 맞은 건데 정치적인 이제 그 무게, 정치적 자존심에 있어가지고 윤희석 의원은 그런 걸 못 견딘다 이거 같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통과할 것이다라까지 진전된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는 당에서 조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행위를 받고 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서 소명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절차적으로 본인이 뭐 평양감사도 자기 실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을 못 한다고 사퇴를 내면 예.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다 하면 예.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뭐 신동근 의원 등등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그냥 대놓고 희화화를 하잖아요. 쇼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쇼냐 아니냐는 거는 민주당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퇴 그 요구서를 받아서 그냥 의결해 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의원직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직접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잠깐 듣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희숙 의원이 민주당 대선 주자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라고 했는데 기본소득 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를 좀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인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본회의에서 사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의원직 사퇴. 개인적으로 부를까 아니면 저 캠프 입장으로 부를까? 저는 윤희숙 의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예. 좀 말빛을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냐면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예. 비판을 아주 엄중하고 무겁게 비판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반론의 제기가 가능한데 예. 사실은 그 비판의 지점과 방향들이 너무 좀 날서 있었고 굳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도한 언어를 사용했던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몇 분들이 아마 그것을 가지고 예. 뭐 얘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뭐 들고요. 쇼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선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찬반을 가린다라는 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또 대선 후보들이 윤희숙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코멘트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진퇴는 의원들의 비밀 투표로 인사 결정을 문제니까. 하니까 그거는 의원들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죠. 말빚이라고 하려면 본인이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과거의 상황이어서 말. 과거에 좀 날선 비판들이 있었다. 과거의 말로. 근데 그 말들이 사실은 그냥 사실관계도 잘 모르고 문제 핵심도 잘 모르면서 그냥 그 막말 거칠은 말로 여론을 자극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올내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전문가고 전문적 식견에 의해서 예리하게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딱 찌르니까 문제 찔리는 분도 아프고 또 그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 통쾌하고 그래서 저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윤희숙 의원이 여타 다른 그냥 근거도 없이 알맹이도 없이 컨텐츠도 없이 그냥 자극적인 용어로 희화화하고 상대방 조롱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저렇게 차별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두 분의 전망을 한 줄로 여쭤볼게요. 윤희숙 의원 분위기로 봐서는 좀 저는 뭐 진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퇴 입장을 번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본회의에서 사퇴가 가결될 걸로 보십니까? 전 사퇴서가 본인의 사인에 의해서 올라와야지 저는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관련한 사안들을 좀 정치적으로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당 사안이 의원직의 사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에서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사안 자체는 좀 전에 뭐 결론 나왔지만 양이원영 의원하고 똑같은 케이스고 특수본에 가더라도 불이권 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본인으로 하여금 그 자존심 또 불명예 이걸 견디지 못하게 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저 사퇴서 처리 문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정치적 계산 없이 한다면은 저는 결론이 선명히 날 수 있는데 정치적 계산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줘서 의원직 사퇴하게 되면은 윤희숙이 또 뭐 띄워주는 거 아니야? 영웅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또는 안 받아들이면은 저 친구 저 쇼한 걸로 될 텐데 그러면 안 받아들여준 게 나은 거 아니야? 만약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고 이게 뭐 계산이 그렇지 제가 볼 때도 좀 않으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지 민주당에서도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절대 사퇴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가 난 원래 윤 의원 솔직히 싫었어 하면서 이제 찬성 사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 우리 일이라는 당의 건 모릅니다. 보배예요. 그런 우리 게 당의 혹시 있을 수 보배입니다.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결을 할 것 같고 국민의 현재 입장을 표면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죠. 민주당은 어떻게 이게 사실 민주당한테 키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과반수로 보기에는 압도적인. 아니 왜 국민의힘 당에서 생긴 문제를 네. 민주당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저는 무슨- 국민의힘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많은 분들이 윤희숙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네. 판단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죠. 왜 저 뜨거운 감자를 민주당에 던지십니까? 안 받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줄 만큼 우리는 윤희숙 의원을 그렇게 무겁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알아서 결과적으로 하세요. 알아서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 말씀처럼 쇼한 게 되는 거죠. 예. 민주당에 의해서 쇼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당론이나 의견을 모으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인사 문제니까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투표하세요. 우린 모릅니다. 이게 제일 편하겠네요. 저는 제가 보기엔 우리 당 지도부라고 하더라도 저 문제에 관해서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제가 당대표나 제가 원내대표가 하더라도 저 문제는 저는 그럴 성질이 아니라서 전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 보면 사퇴 선언을 했지만 사퇴 안 될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기 싫어 또는 뭐 용 만들어주기 싫어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예. 그러네요. 예전에 사실 천정배 의원이 미디어법 통과에 반대해서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당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해서 당시 여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에서 이제 안 받아줬죠. 그래서 사퇴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때 주요 정책에 대한 반발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거고 이번에 이제 개인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나 떳떳하게 좀 물러나겠다 이런 거여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이번 건도 저는 너무 쇼잉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쇼는 아닌데 쇼잉. 쇼잉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선출된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진퇴 여부도 그에 걸맞는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존심, 명예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좁혀서 개인화시키는 것 자체가 과연 선출된 권력으로서 위임된 권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4년간 하라고 하는 서초 국민의 뜻에 맞은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너무 섣불르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이 살아온 그 삶이 있고 그 삶이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발탁이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1년밖에 안 지났지만 그 1년이 정말 압축적으로 본인의 이 실력이라든지 또 그 양심이라든지 개혁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그 민주당 쪽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선명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삶 전체가 희화화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1년 하면서 본인이 던진 메시지들이 다 희화화되고 나머지 인생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에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과 선출된 위임된 권력의 의미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윤 의원의 생각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저렇게 다 생각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윤 의원 정도의 가치관과 도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성을 가지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지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또 다른 반면의 평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의원이 생각하시는 바는 저는 뭐 어떤 개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좀 과잉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299명은 모르겠는데 최소한 298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단호하게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저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은 빼주세요. 298명. 자꾸 그렇게만 한 명씩 또 빠져서 297, 뭐 175 이렇게 점점 줍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인데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그 정도면 사실 사퇴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딱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조사를 받아서 네. 합당한 만큼 저는 조치하는 게 맞다. 조사를 그래서 한마디로 받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닭 잡는 칼로 수압지 말고 예.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거지. 과잉 대응한다든지 또 과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봐. 저는 본인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투기를 했다든지 거기에 투기에 참여했다든지 그를 통해서 사실은 그 불로소득을 얻었다든지 투기 이익을 얻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하고 조치하고 제명하고 뭐 우리가 의견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런 사안 관련해서는 굳이 국민의힘과 윤희숙 의원이 연관된 가족의 문제를 왜 민주당의 판단과 결정으로 넘기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은 윤희숙이 쏘아올린 공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민주당의 찬 공으로 뜻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공이 어디로 튀냐면 윤희숙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퇴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의혹으로 나는 물러난다. 그러면 나만큼 다른 분들도 높여라. 물론 의무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면서 예를 든 분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예를 들었고요. 많이 또 공격했으니까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 뭐라고 얘기를. 공격을 했습니까 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면 김영진 의원님이 싫어하실 텐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몇 개 세 가지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가족의 의혹을 가지고 본인이 연결 안 됐어도 물러난다는 도덕 기준을 세웠으면 윤석열 후보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장모가 구속이 됐으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인의 도덕 기준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런 문제도 윤희숙 의원이 공을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일이 아니고 예. 근데 윤희숙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이 지사님 경우는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그렇죠. 행위예요. 자기의 행위들인데 그 대한민국 이 세계 10대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K 뭐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국민의 자긍심이 극도로 이렇게 고도로 높아져 있는 이 시대에 윤희숙 의원 보기에는 그 전체 5천만 똑똑하고 품위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국민들 다스리는 대통령은 그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지금 국민들께 도전적으로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그걸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뭐 그런 대충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이 뽑아야지 하고 왜 포기하십니까? 라고 딱 국민들에게 도발적으로 던진 거예요. 요구했죠. 이런 그 정도라도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정도 욕 듣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은 최소한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 국민 여러분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그만둡니다. 딱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예. 그 충분한 뜻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 정치인들의 도덕률과 그다음에 지켜야 될 윤리 규범의 수준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라서 따르는 건 맞죠. 근데 윤 의원의 이 상황 자체가 마치 그것이 보편화된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 율이 맞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 선이 맞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 그 뭐냐면 너무 그 윤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윤 의원 주장은 본인이 그렇게 희화화되고 본인이 살아온 삶과 정치인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세워진 어떤 평가나 이 가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수준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화두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선생 중에 선생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고민 좀 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보기에는 일면에서 윤희숙 의원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사실 만으로 아버님의 연세가 그 당시에 77세였는데 36년생이시니까 2016년이면 우리 나이로 80입니다. 예. 80의 나이에 논을 3,000평이 넘는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는 문제,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더 해당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이 과정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얘기 안 하는데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과연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농지 소유의 부분들을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소유하라고는 농지법의 원칙을 예.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일단 뭐 높은 핵심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윤희숙 의원이 그리고 그 예. 이후에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 예. 사고 또 가족 사기 때문에 더 뭐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대충 제가 아는 본인의 정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범위에 너무 올리는 아니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에 개입했을 때 이야기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세세하게 가정사, 개인사를 이야기할 수는 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걸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야기할 이제 수도 없는 그런 사회. 윤희숙 의원이 정치인들의 높은 도덕성 기준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여당의 유력 후보는 본인의 과거에 이제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의 또 유력 후보도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가족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여서 사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저는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관계. 근데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전혀 상관없이 부친이 30년 전에 홀짝을 떼고 나왔는데 똑같은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말씀드리는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윤석열이든 저 윤희숙이든 예. 가족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윤희숙 의원도 일인데 똑같은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예. 있고 우리 모시고 있는 분은 본인의 행동인데 예. 이거를 우리한테 이게 문제 있다고. 그게 뭐냐면 윤희숙 의원과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보기엔 연관해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오늘 정치권에 나와진 여러 썰들을 모아서 새롭게 이번 주부터 한 썰픽 시간입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여러분이 픽할 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볼까요? 최서원이 고위공직자.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정의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이 이름을 꺼냈습니다. 최서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괜찮다고 했지만 최서원 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대부분 비선 실세는 고위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이른바 측근이죠. 측근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란 얘기입니다. 3위 볼까요? 윤석열, 빈곤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 비전 발표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 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전 발표회라지만 정말 비전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후보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글쎄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제까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겠다겠죠. 2위입니다. 김재원 입 못 막으면 누구 얘기일까요? 직접 돌아보시죠. 입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저런 식으로 당에 해악을 끼치게 되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저건 치명적으로 당이 힘들 수가 있다. 징계를 해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최근 김재현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에서 홍준표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입을 막아야 한다는 홍준표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걸까요?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 관련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자, 1위는요.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회. 뭣도 모르니까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걸 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말입니다. 국제기구인 해당 단체가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 국제사면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많이 전했던 민주당은 뭣도 모르고 한 걸까요?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제작진이 일단 뭐 자의로 4개의 좀 논쟁적인 썰들을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택하셔서 썰로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님이 한 3개는 뽑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3개나요? 아쉽네요. 네. 예, 아유, 준비 잘하셨어요. 예. 그 중에 하나만 뽑아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1번이 낫죠, 아무래도. 1번, 예. 1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의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죠. 예. 오늘 한 얘기입니다. 송 대표님이 이제 당대표 되시고 나서 조금 스타일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말을 쉽게 예.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게 하시다 보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뭣도 모르는 국경 없는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제 기억에는 민주당이 야당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국제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이래서 문제 있는 거야 하면서 인용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경 없는 기자회 또는 좀 전에 그 우리 언급을 하셨지만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그다음에 뭐 ILO 요즘도 집권하고 나서도 좀 문재인 정부 그 업적을 치적을 이야기할 때 외국 기관들의 통계를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느닷없이 저 사람들이 뭐 국내 사정을 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그 어젠가 말씀하셨나요? 오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거 언론재갈법이다, 언론 압살법이라고 반대하니까 그 우리 당이 반대하니까 국민의힘은 맨날 야당만 할 건가? 자기들도 여당 될 때를 생각해야지. 그 말씀 듣고 우리 대표님이 역시 민주당의 이 전략을 그대로 노출시켰구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 재갈법, 언론 탄압법은 그거구나. 언론이란 거는 언론은 원래 야당하고 똑같은 기능이 비슷하거든요. 예.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견제 기능인데 저 송영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당이 돼가지고 쓰기 좋은 그 정권의 나팔수로 그 언론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쓰고 넘겨줄 테니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 그 언론을 그렇게 좀 나팔수로 써봐라. 이 말씀을 그냥 대놓고 해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조혜진 의원님의 말씀을 꼭 송영길 대표에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과연 언론의 자유를 그 어떤 방식으로 유지하고 침해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얘기도 뒤에 또 나오니까. 저는 그 두 번째 김재원 입 못 막으면 예. 정말 이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홍준표 의원님께서 예. 정말 이제야 이제 중심을 잡으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다. 그리고 지지율이 15%가 딱 되니까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넓게 보는 시야가 생기면서 딱 타겟을 김재원 의원으로 잡으면서 김재원 의원 입 닫아야 딱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최고위원 되면서부터 종편과 방송에 나가시면서 예능을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거에 홍준표 의원이 되셨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김재원 의원의 입을 못 막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나. 예. 사실 뭐 아까 들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을 문제 삼은 또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전벽해죠. 상전벽해.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말하면 장강후랑 최전랑, 우리말로 하면 예. 그냥 장강의 우리말로 해주세요.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그 지적을 많이 받았던 이제 젊은 시절에 홍준표 예. 대표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홍 대표님이 그러니까 저 김정은 의원 입을 참 감당하기 어렵다. 김정은 의원 입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뒤에서 밀려오는 물에 의해서 앞에 물이 이제 밀려가는. 과거의 홍준표 의원의 역할을 지금 김재원이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썰픽 두 분 얘기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언론중재법 미뤄진 강행으로 잡았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인 저희도 뭐 하나의 당사자인데,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30일로 연기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발언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언론재갈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뻔합니다. 권력의 비리, 절대 보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계속해서 독재를 향해 치달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들이 영구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 흉계가 이 언론재갈법에 숨어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왜 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또 그 법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금 강행이 되고 있는데 30일 날 처리할 거다라고 여당 입장인데, 분위기는 오늘 박주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뭔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래서 정말 숙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상 미뤄지기만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은 뭔가요? 민주당은 뭐 윤호정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네. 그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도 그랬고 전체위에서도 그랬고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뭐 지적하고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이라든지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 이런 부분들을 그 비판에 대한 언론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악의적인 보도, 악의적인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그것이 개인과 집단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최종적인 의결 과정이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국회 전체회의에서 전원회의라든지 본회의상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 나가겠다, 그런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 중재법, 언론재갈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가짜뉴스 잡는 척하면서 언론 때려잡는 법 같아요. 이 법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1985년도에 50 전두환 정권이 추진했던 학원안정법입니다. 그 당시에 정권을 향해서 반대 투쟁이 막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학원과 재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진압하려고 학원 명분은 그냥 학원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그 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은 권력 비리 보도가 막 터져 나오니까 저기 대선 앞두고 또 정권 교체 앞두고 그거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둘 또 비슷한 거는 그 당시에도 학원 안정법에 대해서 민정당 내부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종찬 원내 총무, 그리고 누군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사무총장 이한동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두 사람 갈아치우고 당직 갈아치우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지금 민주당도 이거 민주당만 그 밀어붙이는 거지, 바깥에 좀 전에 정의당
그다음에 뭐 민주당하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 민원연이나 언노조도 다 반대해요. 그 기자협회도 진보 성향인데 그거 다 반대해요. 민주당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것도 비슷해요. 50 정권하고. 그런데 다른 점이 그렇게 하다가 민심 위반이 되고 권력 누수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그래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사실은 그 밀어붙였으면 6.29가 2년 전에 그 땡겨서 6.29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그래도 2년 더 미뤄진 겁니다. 민심을 일단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지금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 게 저는 저는 민주당이 저는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이거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안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제가 볼 땐 정권이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에서 아주 만약에 이 언론중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제가 보기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항 중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덜어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한 청구권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권력도 마찬가지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아까 최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기사와 사진 그리고 비판적인 논평 이런 것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면 전 본회의 전원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숙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법이 최초에 추구했던 부분들은 저는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지점이나 집권 여당이 잘못한 부분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이 전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그걸 못해요. 저는 현재 법으로 해서 사실에 근거한 그 풍부한 내용과 기사는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 있습니다. 근데 취재도 안 되고, 그런데 취재도 안 되고,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의 제보도 안 돼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도 뭐 최근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걸린 게 하나 있거든요. 누가 제소를 해서 모 전직 의원께서 제소를 해서 걸린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볼 때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소를 해서 받아들이면 저희가 또 대응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론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현행법에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법이 도입되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위축될 우려는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 얘기로 하긴 그렇고 여러 언론단체에서 그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충분하게 저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런 부분들은 유효하고요. 예.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편집이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회사, 단체들에 대한 구제가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특정 언론의 한 기사에 의해 잘못된 기사에 의해서 멀쩡했던 회사가 사실 망했던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이 됐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이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과정들을 언론의 자정적 기능으로 충분하게 해 나갔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좀 정점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저는 100%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사명도 그렇고 일하는 보람도 그렇고 힘 있는 사람들, 거대 권력, 주로 이제 정치 권력이죠. 물론 경제 권력도 있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 때문에 때로는 뭐 모든 걸 다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나머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뭐 힘들게 하거나 정통 언론은 뭐 사회비 언론은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정통 언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심이 그 사람들이 독자고 민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변하는 거지. 대변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말 못할 것 같아 대변해주고 그 대신에 그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건데 그 하다가 보면은 조금 몇몇 사람들 억울한 일이 생긴 거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언론의 본래의 기능,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법적인 기능에서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인 부분과 부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으로 가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다 구제가 그건 지금 형법에도 언론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징역 3년 뭐 벌금 7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7년 벌금 1,500만 원 이하가 있는데 그 구성 요건은 손댈 필요 없습니다. 벌금을 좀 더 높이고 거기다가 이제 징벌 배상제를 합리적인 법의 안에서 도입하면 되는데 그건 도입 안 하고 완전히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죄를 수백 수천 가지를 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큰 경우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고 물론 권력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유지되고 보존돼야죠. 지금 뭐 김영진 의원이 보시기에는 오늘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일부 수정 가능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과정이 있는데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사안이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지도부끼리의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 이 법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에서도 지금 부메랑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가 얻어맞는다. 우리가 큰일 당한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의 원로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2,000명을 넘었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짧고 굵게 끝날 것을 약속했던 정부.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는 이랬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을 단축하는 조치까지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대유행 4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요. 결과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나라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이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차와 2차 코로나 유행, 즉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4차로 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동량 감소를 크게 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이동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이 되면 사적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하는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량이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팬데믹 전과 비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방역 기간이 이제 오래되고 팬데믹 기간 때문에 사람들이 피로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니까 큰 규모의 발생은 확실히 줄이는데 이게 아주 작은 그 규모의 그 발생은 그 큰 변화가 없고 이제 확산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줄지 않고 또 그러면서 또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정부는 계속해서 4단계 연장 조치를 어쨌든 기약 없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좀 우려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반복해서 재연장하는 거로 이 코로나 상황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방역 정책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조건 완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역 강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단계를 낮춰가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업그레이드된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방역 강화는 우선은 확진자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의 사각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또 많이 발생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하는 그 정보통신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는 접촉자들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이 방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지금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친 시기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한 뒤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할까요? 근데 전 국민 70% 1차 접종 마친 시기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전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날짜로 12,000명의 확진자가 생겼어요. 우리보다 인구도 작은데. 그것은 접종만 갖고 특히 1차 접종 70% 갖고는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방역 강화를 확실하게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야지 그냥 위드 코로나 한다고 국민의 삶이 편해지느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밀접 접촉자 관리에 집중을 좀 한 뒤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실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이 충북 진천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이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모임은 지역 이동과 범위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야 시간 청소년의 개인 접속을 제한해온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자율적 방식의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어나 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오늘 BGM은 누구 건가요? 네. 오늘 BGM 누구 건가요? 신해철 씨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썰기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시죠. 예, 바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송희섭 의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장관께서 사과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변명인지 뭐 해명인지도 모를 말만 들어오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자, 왜 법무장관은 난감했나? 로 잡아봤습니다. 왜 난감했을까요? 자, 드라마 앞서 JTBC 드라마였죠. 보좌관. 실제 이제 국회 모습을 좀 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젯밤이었죠. 국회 법사위도 좀 드라마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해서 좀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이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좀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를 알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건상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우려를 표시한 거는 좀 이번이 처음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과실 추정 등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좀 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인 만큼 언론중재법의 법적인 취약점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쟁점이 있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대 5배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공무원이나 의원, 대통령 재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원천 봉쇄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 권력층이 우회를 해서 가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면 공직자가 아니라 비선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저희 이제 JTBC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통과된 그 중재법 조항을 한번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30조의 2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그 직을 도전하고 있는 후보자들, 그리고 대기업 주요 지주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민간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 보도에 대해서 JTBC 보도에 대해서 최순실 당사자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 보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추정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는 것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제 박범계 장관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그럼 공직자였어요? 아니 공직자였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알고 이심전심입니까 이게? 공직자예요? 공직자가 아니죠. 예, 공직자가 아니. 박범계 장관 정말 난감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대선 주자 검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경우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줄리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한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법이 통과가 되면 다른 언론들도 일체 줄리 보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자, 또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후보 최근에 가족들이 애국가 부르는 게 문제냐 이러면서 가족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맞아요. 항의할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생긴다. 그리고 또 조부가 독립운동을 안 하고 친일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검증 논란. 이 역시 최재형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의 가족인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 걸면 역시나 또 그 뒤에 어떤 논란들이 또 막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말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좀 방법들이 있어 보여서 결국엔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좀 전에 어젯밤 이렇게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왜 그러냐? 2015년 당시 야당이었던 박범계 장관이 당시는 언론을 좀 보호하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박 장관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거를 권 의원은 알면서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라면서 말싸움이 붙었거든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된다고 가만 있어. 나는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건방지기가 뭡니까?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아도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 오늘 뭐 본회의가 연기됐으니까 남은 시간 뭐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질지는 어떤 중재법이 나올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또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대체 내가 널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고 너! 네가 언제 봐달라 그랬냐고! 혹시 왜 아들은 뺨을 맞았나? 누구 집 아들인지. 자, 어쨌든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 즐겨봤던 부부의 세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네. 근데 뭐 어제 오늘 뭐 드라마 홍보 잘하고 계십니다. 홍보팀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말씀하시죠. 약간 여주인공 비슷한 느낌이 났다. 지금 안티를 불러 일으키시는 발언하신 거 아시죠? 저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드라마에서 아들 뺨 맞은 거는 이제 새엄마한테 대들어서 맞은 건데 누가 또 뺨을 맞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들어서 뺨을 맞은 어떤 비슷한 논란이 지금 기사화가 됐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조민 입학 취소를 반긴 아들의 뺨을 때렸다. 다름 아닌 조국 지지자들이 격분해서 그렇다라는 이 기사인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어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격분했다라는 거죠. 한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지지 성향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 입학 취소 소식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자식이 그걸 보고서 반겼기 때문에 뺨을 때렸다라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뭐 저도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손을 안 올리거든요. 뺨 때리는 건 진짜 큰 건데요. 가정폭력이거나 또는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진짜냐 가짜냐. 근데 실제 찾아보니까 실제 글은 있었습니다. 글은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좀 삭제가 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 자체가 조작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글은 썼는데 조작 글을 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계속 저희도 찾아봤는데 조작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좀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지금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를 검증 없이 뭐 검증을 했을 수는 있지만 뭐 저희가 해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검증이 조금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가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자극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단 한 사람 있습니다. 유독 추미애 후보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결국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된 게 알고 보니 유은혜 그 문화부 교육부 장관, 네. 문화부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진원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다라고 대놓고 실명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왜냐? 당시 유은혜 장관의 지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추 전 장관의 지적이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데 뭐 정부 당국자의 원론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조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조민 씨 그 입학 취소가 된 결과를 유은혜 장관 탓으로 돌리는 건 조금 비약이거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당내 반응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 돼요. 지난달이었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드루킹 특검 때문인데 알고 보니까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드루킹 특검에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같은 논리면은 유은혜 장관 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게 비슷한 또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네요. 근데 어쨌든 다른 후보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반대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지지 세력을 염두하는 듯한 추 전 장관의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올렸던 그 SNS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지금 정권에 누군가가 이 조국 이슈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 전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국을 희생양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난달이었죠. 송영길 대표님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맞아요. 강을 건너가고 있고 또 네. 거리두기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는 좀 배치되는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원팀 정신이 점점 좀 사라지는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추 전 장관이 영끌 인터뷰 2에 출연을 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 기자의 분석이 맞는지 또 박승태 앵커가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중 한 분이죠. 하태경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전 발표가 있었죠. 예, 1시부터 있었어요. 1시부터. 예. 이제 일단 비전을 발표하고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오늘 현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희숙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일단 당에서 만류했는데 의원직 사퇴 선언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또 뭐 가깝게 지낸 동료 의원이고 또 후배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사실 경제 멘토이기도 했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의원하기 전에 예, 이제 KDI 교수로 있을 때 예.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자주 상의도 했던 분인데 좀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 또 지나치게 영혼이 순수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자기중심적으로 예. 당 전체를 생각하고 이제 본인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건지 혹시 뭐 상의를 이런- 좀 하셨습니까? 따로 어제부터 이제 그건 뭐 오늘 조간에 나왔듯이 의원직 사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뭐 저한테 따로 상의는 한 건 예.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은 좀 컸습니다. 윤희숙 의원 성격상. 예, 그렇습니다. 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뭐 유력한 유능한 자원을 잃는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본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이 예. 재산 신고할 때 존비속 같이 신고를 합니다. 존비속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존속이고 이제 자제들 자녀까지. 비속 이렇게 같이 신고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다 이제 가정을 따로 두고 나이 드신 부모님 저 같아도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데 예. 어머님 재산 관련한 거는 어머님이 저한테 보고 안 하시거든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예, 모르죠. 알아서 처분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신고할 때만 확인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건데 재산 이걸- 신고할 때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예. 이제 사실 공동지갑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걸 책임지는 거는 일종의 좀 전근대적 연좌제다. 연좌제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도 연좌제에 굴복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이 떳떳한지를 봐달라라고 의뢰한 건 권익위에서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직계 좀비속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권익위에서 아버님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예. 윤희숙 의원 본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렸잖아요. 원래 공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유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나오던 뭐 시차는 있지만 1시간, 2시간 차이로 가족 문제다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2명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12명은 본인 문제 12명이고 그래서 그중에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다른 의원도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분 아는데 이제 그분도 어쨌든 그래서 본인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니지만 몇 명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거는 예. 이제 뭐 다른 가족의 부모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발표를 해줬어야 됐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공정한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아예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 내용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아예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부동산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우리 당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권익위는 좀 공적인 마인드를 좀 잃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예. 좀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정치인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예.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좀 불순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윤희숙 의원 얘기부터 좀 더 해보면 사퇴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회기 중이 아니면 의장이 할 수가 있지만 앞서 이제 저희 패널 토크에서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해결해라.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짓지 말고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류나 다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냐면 희망 말고 예측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 개인의 어떤 특수한 예. 문제가 있으면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소신 주관대로 나갈 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희숙 의원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의총을 열어서 예. 아니면 당원 투표를 해서 윤희숙 사퇴 찬반 투표를 했다. 예. 그래서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윤희숙 의원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 말씀의 마음은. 흐름은 따라줬으면 근데 그분 좋겠는데 성격상 그분의 신념으로 볼 때 한 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오늘도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에고를 좀 내려놔라. 정권 교체가 더 상회 가치 아니냐.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게 예. 우리 다 같은 약속 아니냐. 그게 더 큰 약속이다. 이런 호소를 드린 거죠. 그럼 뭐 이제 민주당한테 달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희숙 의원의 배지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차지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 무기명 투표로 될 거고요. 예. 본회의에 이제 넘어간다면 예. 뭐 이제 의석수 따라서 되겠죠.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다고요? 한 번 부결돼도 예. 나는 국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원직 안 하겠다. 예. 이렇게 계속 본인이 강행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의원회관에 안 나와야 되는데 의원직 공식 사퇴는 아니기 때문에 세비는 지급이 되고 제일 난처한 건 보좌관들이 이제 또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보좌관들이 이건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월급은 나오고 일 시킬 의원은 없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본인의 에고를 좀 제발 내려놨으면 내려놔라. 좋겠다. 하지만 성격상 안 그럴 가능성 일단 쉽지 보시는 않을 거고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윤 의원이 세종시에 있는 연구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친이 세종시 전임원의 땅을 샀겠느냐. 해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세에 비하면 3,000평 정도 되는 많은 땅. 이건 투기 의혹 아니냐. 본인이 아니어도 어쨌든 아버지의 투기 의혹이고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좀 더 이 이슈 자체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알아보니까 KDI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연구원이 있고 예.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예. 그 이제 비공개 정보들을 취급을 하고 다루지만 교수는 교수예요. 윤희숙 의원은 교수였어요. 예. KDI 스쿨. 그래서 정보 접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정보를 예. 지금 이야기되는 게 뭐 세종 그 산단이 있는데 산단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뭐 산 거 아니냐 이런 주장 같아요. 근데 산단 개발 정보를 입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는 또 그 연배에 비해서 뭐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는 아니더라 치더라도 이거는 뭐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앞서 이제 김영진 의원도 그렇게 부모님은 투기 욕심이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냐? 예, 예. 그러면 투기가 되면 만일 상속이 된다면 증여가 되거나 그건 윤희숙 의원의 나중에
어떤 뭐 자산의 일부로 또 편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제 어머님이 예. 뭐 저희 때 부모님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지독한 가난을 예. 겪었고 그리고 부동산이 제일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고 예.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부동산을 사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일반 국민이. 예.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시켰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러면 또 굉장히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국회는 2020년에 됐고 그렇죠. 이건 2017년에 벌어진 땅은 일이고. 2016년인가 17년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그 이유에서 어떤 내막에서 이걸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희숙 의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 연좌제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태경 의원님 본인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의 경선 원래는 토론회 할 텐데 발표회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은 빼고 나머지 후보들을 모였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윤희숙 의원이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12분이죠. 12분 후보가 다 나왔고 뭐 자기 정견을 발표를 했고 아무튼 우리 당이 단합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상은 원래 윤석열, 최재형 두 굴러 들어온 돌 후보들에게 견제가 셀 것이라는 얘기 있었는데 별로 또 없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발표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도 뭐 거기에 주력을 했고, 뭐 그래서 뭐 제 3자가 보면 왜 싸움 안 하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싸움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싸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가장 어쨌든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윤석열 후보의 비전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잖아요.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 흥미는 뭡니까? 이분이 생각 좀 했네. 또는 역시 알맹이가 없네. 뭡니까? 아니요, 제가 좀 참신하게 들었던 거는 이제 집권을 하면 바로 지금 코로나로 가장 힘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빈곤 탈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건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그랬어요. 지금 자영업자의 우리 국가 지원을 집중해야 될 때다. 무슨 뭐 80몇 %한테 나눠주냐.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 거의 손실액의 100%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에 비례해서 거의 그러니까 그전 매출액, 정상적일 때 매출액과 비교해서 그 부족분을 다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일종의 피해를 조장한 거잖아요. 불가피한 거지만. 불가피한 거죠. 국가의 방책에 의한 피해죠. 그렇죠. 피해죠. 그래서 국가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책임져주는 그런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답지 않다. 국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당이라도 집권하면 조기에 그분들의 손해를 최대한 보상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좀 구체적인 알맹이는 부족하더라.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는 빈곤을 하겠다는 비전은 좋은데 아주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런 거 보고 이게 현실적인지. 하태경 의원님 또 딱 보셨군요. 역시 구체적인 그렇죠. 건 없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2차 때는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내용이 빈곤하면 비판을 할 것이다. 빈곤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빈곤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태경 후보님의 대책으로는 최근에 내놓은 공약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러면서 저성과자와 부적격자 해고를 좀 가능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뭐 찬성하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이러면 우리가 이 직장 자체가 불안한 건 아니냐 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한번 직장에서 나오면 인생 끝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패키지로 이야기하는 게 실업 보장이 최대한 강화돼야 되고 특히 실업 시기 때 자식들 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업 기간 동안에 자식 교육까지도 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요. OECD 다른 국가보다 현격하게 적습니다. OECD는 중견기업, 우리 기준으로 하면 중견기업 이상.
그 일자리들이 전체 일자리의 40 내지 60%예요. 우리는 16%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일자리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는 거 아시죠? 예. 양극화가 심하죠. 심하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철밥통이잖아요. 대부분이 고용의 유연성이, 그건 뭐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의견인데, 고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면 사실은 여러 일자리들이 또 생겨서, 그럼 말씀하신 실업대책인데, 실업대책이 되면 그게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 통계청 나온 자료 보면 도시가구의 평균 소득이 43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실업대책을 430만 원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실업은 무조건 사실 힘든 거죠. 잘 줘봐야 뭐 150, 200 줄 텐데. 그래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가 크다고 보는데 네. OECD 국가들 보면 고용이 유연한 국가들 보면요. 우리보다 고용률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좀 해고를 보장해 줘야 투자도 많이 하고 외국 투자도 많이 오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더라. 제가 볼 때, 이건 제 의견인데, 한 10년 전에는 그런 게 좀 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고를 하면 유연화된 자리에 AI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서 유연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이 자리 저 자리를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오더라고요. 아니,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보세요. 우리보다 실업률이 더 높았던 국가들이 지금은 우리가 실업률이 더 높아요.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해고 유연성을 좀 보장해 줘야 해고에서 덜 불안해진다. 이런 역설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에 버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류를 예고한 지난 4월에도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IAEA의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한일 외교관계의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국회의원들 자산 가운데 가족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아예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후 뉴스룸에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